안 해도 하나요, 오늘? 아, 지금 저번에 제가 5장까지 설명드렸죠. 5장까지 그 안에 설명했잖아요. 했고 처음에 설명드렸고 오늘 메밀꽃 필 무렵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라고요? 제가 저번에 안에는 저번 주인가 했잖아요. 네. 맞는데 메밀꽃 필 무렵. 6장 메밀꽃 필 무렵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이 메밀꽃 필 무렵이 이거 저번에 안 했었잖아요 설명, 그렇죠? 네, 메밀꽃 필 무렵이 1936년 작품입니다. 1936년. 1936년에 메밀꽃 필 무렵이 나왔고요. 이 메밀꽃 필 무렵의 이제 시간적인 배경은 뭐예요? 여름 장날이죠. 여름 장날. 시간적 배경은 어느 여름 장날의 파장 무렵이에요. 어느 여름 장날 파장 무렵이 시간적 배경이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여름 장날 파장 무렵. 공간적 배경은 봉평 장터예요.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은 어느 여름 장날 파장 무렵이고 공간적 배경은 봉평 장터.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필기해 놓으세요. 그리고 봉평 장터. 봉평이라고 있잖아요. 메밀꽃 피는 봉평. 봉평 많이 가보셨죠? 거기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등장인물은 허생원하고 동의, 뭐 조선달 뭐 이 정도가 나와요, 봤죠? 허생원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동의가 나와요. 동의가 마지막 부분에. 그다음 조선달. 이 조선달은 이제 꽁피당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꽁피당트. 여러분 이제 4학년 때 이제 한국 희곡론에 보면 이 꽁피당트란 말이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조선달. 이 꽁피당트라는 말은 뭐냐면 뭘까요? 그 친밀한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꽁피당트라는 게. 친밀한 인물 이렇게 써보세요. 친밀한 인물이고 이제 또는 총매적 인물이라고 돼요. 총매적 인물. 총매적 인물이라는 건 뭡니까? 허생원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이제 막 그 유추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꽁피당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조선달이에요. 그래서 등장인물은 허생원, 그다음에 동의, 그다음에 조선달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니까 메밀꽃 필 무렵 보통 이제 시적 수필의 경지다라고 이야기해요. 시적 수필의 경지다. 메밀꽃 필 무렵을 시적 수필의 경지라고 이렇게 필기하시고요. 시적 수필의 경지. 또는 이제 이 작품은 되게 서정적이죠. 서정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사가 아니죠. 서정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사적인 요소도 있지만 서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 뭡니까? 나귀가 나와요. 나귀. 이 책은 다 읽어보셨죠? 메밀꽃 필 무렵에 나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결국 허생원을 형상화시키는 존재예요. 허생원의 어떤 심리라든가 이런 심리 상태를 형상화시키는 존재로서 나귀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나귀라는 게 왜 나오느냐? 허생원을 형상화시키는 그런 존재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호석의 1907년에 42년에 보면 한국 소설사에서 소설을 배반한 소설가, 위장된 수능주의 작가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가 일제치하였잖아요. 일제치하인데 이렇게 뭡니까? 서정적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뭐 저항적인 어떤 글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설을 배반한 소설가 또는 위장된 수능주의라는 말이 참 여러분 어려운데요. 이게 친일을 알죠? 친일을 일본과 친해진 이걸 위장된 수능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친일. 이호석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1928년에 단편 도시와 유령으로 등단했고요. 여기 이제 동반자적 특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동반자라는 것은 카프에 옹호를 해요. 카프라고 하는 건 제가 강경의 소금에서 이야기했죠. 카프가 뭐였죠? 카프가 뭐였어요? 한국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이었잖아요.
한국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에서 어떤 자본주의 어떤 프롤레타리아들이 부르주아를 비판하고 이런 이야기였죠. 네. 맞잖아요. 그런 그 카프. 그 카프에 옹호를 하는데 동조하는데 뭐 카프 활동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걸 동반 작가라고 하는 거예요. 동반자적 특성.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산에 올라갈까 하다가 안 올라간 거지. 그렇죠? 동반할까? 그걸 동반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인회라는 것은 9사람이 만든 모임이 구인회예요. 구인이잖아요. 구인. 그렇죠? 구인회. 그래서 이제 경향적인 요소에서 탈피해서 향토적이고 이국적이고 에로틱한 이 메밀꽃 필물에 읽어보면 되게 에로틱하죠. 그리고 이제 돈이란 건 돼지란 뜻입니다. 머니 돈이 아니고 거기 돈 있죠. 화분 뭐 이런 것들도 다 에로틱한 내용의 작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메밀꽃 필물의 이 흐름이 어떤 진행이냐면 순행적 진행이라고 해요. 순행적.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행이라고 해서 순행적 진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행, 순행적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34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4쪽. 134쪽에 이제 보시면 지금 그 134쪽에 여기도 이제 방송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한 5문제가 나와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이 허생원이 봉평의 장에서 버려놓고 파는 게 뭐냐 뭐 이런 거 있었죠. 버려놓고 뭘 파느냐 해서 이제 피륙이라고 그래요. 피륙 들어보셨죠? 이게 피륙이 쉽게 말하면 옷감이에요. 옷감을 말합니다. 옷감을 피륙이라고 하고요. 위에 써놓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팀전 이게 옷감 쉽게 말해. 그다음에 허생원은 누구에 대한 마음 때문에 동의와 충돌하게 되는가? 이 두 번째 문제였죠. 거기 사이에 그 충주집이 나오죠. 충주집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허생원은 누구에 대한 마음 때문에 동의와 충돌하게 되는가? 충주집이고요. 세 번째 문제는 허생원과 반평생을 동고동락한 짐승은 허생원과 반평생을 동고동락한 짐승이 누구냐? 당나귀라고 쓸 수 있고요. 당나귀. 그다음 네 번째는 허생원과 함께 대화를 향해 밤길을 함께 걷는 인물은 누구인가? 허생원과 함께 대화라는 곳이 있죠. 대화를 향해서 밤길을 함께 걷는 인물은 조선달과 동이에요. 조선달 동이라고 쓰시면 돼요. 조선달과 동이가 허생원과 함께 대화를 향해서 밤길을 함께 걷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마지막 문제는 뭐였냐면 허생원과 동이의 특별한 관계를 암시해주는 유전적 특징은 뭐였죠? 왼손잡이죠. 왼손잡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한 5문제씩 방송에 여러분 보시면 나오는데 그게 거의 시험에 이제 많이 나와요. 25문제 중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런 거 나왔는데 틀리면 맞을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만약에 나왔어, 문제. 근데 예를 들어서 허생원과 동의의 특별한 관계를 암시해주는 유전적 특징이 뭐냐 했는데 왼손잡이. 이런 거 틀리면 맞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시작 부분은 뭐냐면 봉평장터의 희화화로 시작돼요. 자, 시작 부분 이렇게 써놓으세요. 작품 시작 부분은 봉평장터의 여러분 희화화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희화화가 뭔 뜻이에요? 희화화 몰라요? 희화화가 뭐냐면 웃기게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웃기게 표현함. 그걸 희화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희화화 써놓으세요. 웃기게 표현하는 거. 어떤 상황을 웃기게 표현함. 여러분 이제 문학 공부하시다 보면 희화화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올 때는 이게 웃기게 표현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34쪽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제가 이걸 다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책은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제일 처음에 한번 보시죠. 여름장이란 내시당 쪽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벌려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후국 볶는다. 참 표현이 멋지죠? 등줄기를 볶는다라고. 이렇게 등줄기를 볶으면 장사하기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니, 엄청 힘들겠죠. 여름에 특히 그걸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뭐 그러다가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 나오죠. 한 7, 8째 줄에 얼금뱅이요. 막 이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곰보처럼. 왼손잡이인 드팀전은 밑에 4번에 나오죠. 무명이나 비단 따위의 피륙을 파는 가게라고 나오네요. 허생원은, 허생원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업고 동업에 조선다를 낚구어 보았다. 이 낚구어는 꾀어라는 뜻이에요. 꾀어. 꾀어 보았다. 꾀어가 뭔지 알죠? 꾀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했네. 봉평장에서 한 번이나 흐뭇하게 사본 일이 있었을까? 내일 대화장에서 한몫 벌여야겠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제가 이런 이야기들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136쪽. 136쪽을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제 136쪽의 이야기들은 되게 어때요? 이 대화가 빠르고 간결해요. 맞죠? 136쪽에다가 그 위에다 써보세요. 빠르고 간결한 대화체. 빠르고 간결한 대화체. 빠르고 간결한 대화체가 뭘 부여하느냐? 속도감을 부여해. 그러니까 빠르고 간결한 대화체 화살표 속도감 부여. 이렇게 써보세요. 빠르고 간결한 대화체 속도감 부여.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충주집이 나오죠. 여기 쭉 보면 그 첫 번째 줄부터 좀 볼게요. 136쪽에 끝에 허생호는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얼금뱅이 상판을 쳐들고 대여설 숙기도 없어. 숙기가 없다. 숙기가 없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가 힘들어하는 거. 계집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충주집을 생각만 해도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소스라져 버린다. 그래서 충주집이 등장해요. 맞죠? 그래서 충주집 문을 들어서 술자석에서 짜장 동의를, 짜장은 밑에 10번 보세요. 정작 먹는 짜장이 아니에요. 과연 정말로란 뜻이 돼요. 나오죠? 밑에 각주에 다 있어요. 동의를 만났을 때 어찌 됐는지 발끈 화가 나버렸다. 뭐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를 만나면서 약간의 이제 그 허생원의, 그러니까 여기다 써놓으세요. 허생원의 태도 변화. 허생원의 태도 변화 써보세요. 땡땡 동의에게 마음이 기울어짐. 허생원의 태도 변화 땡땡 뭐라고요? 동의에게 마음이 기울어짐.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들은 허생원의 뭐에 집중하느냐? 써놓으세요. 허생원의 내면에 집중합니다. 외면이 아니고 허생원의 내면에 집중. 허생원의 태도 변화, 동의에게 마음이 기울어짐 쓰셨죠? 그 다음에 허생원의 뭐에 집중한다고요? 내면에 집중한다.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그 다음 138쪽 보세요. 138쪽에 거기 중간 정도에 보면 중간에 콤마 있고 138쪽에 우리들 장난이 아니오 이런 말 나왔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장난하지 마 이런 말 장난 이게 한자인 거 아셨어요? 장난이라는 게 한자. 어떤 한자냐? 장난이 지을 작자에 어지러울 난자. 난중일기 할 때 난자 있잖아요. 작란이에요. 난중일기의 난자는 아시죠? 이게 어지러운 것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작난 모르셨죠? 요게 발음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장난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한자예요, 한자. 장난치지 마. 우리 그냥 우리말인 줄 알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라니까. 장난에서 발음이 너무 어려워. 그냥 이 장난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우리들 장난이 아니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재밌어요. 내가 옛날에 몰랐던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아마 방송대를 들어오기 전 비포 애프터도 나눠질 거예요. 들어오기 전과 후로 공부를 해보시면. 그래서 우리들 장난이 아니요. 그 다음에 앞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뭡니까? 당나귀의 행동으로 대신 표현된 허생원의 욕망. 좀 써보세요. 앞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라고 나왔잖아요. 거기다 밑줄 치시고 당나귀의 행동으로 대신 표현된 허생원의 욕망.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필기를 좀 해주십시오. 자, 되셨죠? 당나귀 행동으로 대신 표현된 허생원의 욕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9쪽으로 가면 X라고 나오죠. X. 이 X는 뭘 나타낼까요? 139쪽 X는
장면 혹은 화제 전환 이렇게 써놓으세요. X 옆에다가. 중간에 X표 있잖아요. 장면 혹은 뭐라고요? 화제 전환. 장면 혹은 화제 전환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보면 허생원의 어떤 그 과거의 정보가 많이 나와요. 이거 X 이하를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허생원의 과거 정보가 나오는데 그 정보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약적 제시로 나와. 요약적 제시. 아주 썸머리 갖고 나온다 이거예요. 요약적 제시. 그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 넘기세요. 이 책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뭐 다른 거는 여러분이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이 책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를 찾아라. 그럼 뭐냐? 뭘까요? 본평. 그렇죠. 141쪽의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세 번째 줄 다른이라고 나와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표시하고 다른부터 어디까지 표시하냐면 숨이 막혀 하였었다. 한 다섯째 줄인가 내려가면 있지 않나요?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혀 하였었다. 여기까지 표시를 해보세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부분은 숨이 막혀 하였었다까지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시적 스피드의 경지다. 시적 스피드의 경지다. 그러니까 스필도 아닌데 거의 시적 스필 같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시적인 표현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적 스피드 경지 한번 볼까요? 141쪽입니다. 달은 지금 산허리에 걸려있다. 달이 지금 산허리에 걸려, 표현 멋지지 않나요? 달이 산허리에 걸려있고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이 짐승이란 건 짐승이라고 써놔요. 짐승이 옛날 말이에요.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이 표현 좀 멋지죠. 왜 그러냐면 자 봐요. 달이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 쳐봐요. 시각이라고 써봐요. 시각. 숨소리는 청각이라고 써놓으세요. 청각. 뭔 말인지 알겠죠?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나왔어요.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지금 여기서 달이 계속 나오죠. 달의 숨소리 한번 나오고 달에 푸르게 젖었다란 말 나와요. 맞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지금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린다는 것은 지금 뭡니까?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뭐 달이 나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여튼 그 정도로만 이야기할게요. 결국 이 부분을 이제 보통 우리가 서정적 순간이라고 해요. 서정적 순간.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순간을 대신하는 묘사입니다. 거기서 써놓으세요. 사랑의 순간을 대신하는 묘사예요. 사랑의 순간을 대신하는 묘사.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멋있는 거죠. 이런 표현을 이렇게 되게 하여튼 잘 뭔지는 몰라도 있어 보이죠. 내용이 읽어보면 사랑의 순간을 이렇게 대신한 묘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허리는 온통 모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혀 하였다. 이 표현 보세요. 숨이 막혀 하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밀 꽃 이게 필 때 메밀밭에 가보면 진짜 소금 뿌린 거 봉평에 이렇게 가보셨어요? 그 봉평이 메밀 뭐 국수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죠. 되게 유명합니다. 제가 작년에 문학기행 때 거기를 갔었거든요. 이호석 문학관을 갔는데 참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막혀 하였다는 것이 그런 시적 스필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동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가 나오죠. 여기 이제 보면 다른 건 넘어가고요. 144쪽 보세요. 144쪽. 다른 건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다고 생각하고 밑에서 넷째 줄을 보세요.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나오죠.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 들었죠. 이 봉평이 동그라미 좀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의가 뭡니까?
자기와 하룻밤 사랑을 한 사람의 하여튼 자식이라는 거, 자기의 그런 복선이죠, 복선. 복선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봉평, 그래. 애비성은 무엇인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러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잘못 디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어보면 어때요? 대화체가 어떻게 가느냐? 거기 써봐요. 거기 145쪽에다가 위에 속도감 있는 간결한 대화체. 속도감 있는 간결한 대화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속도감 있는 간결한 대화체.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 여러분 읽으세요. 제가 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146쪽의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146쪽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 보세요. 거기 이제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후수시 쉬어 나귀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이다. 생원도 제천으로 오라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의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나귀가 걷기 시작했을 때 동의의 채찍이라는 게 요즘 말로 채찍이에요. 채찍을 채찍으로 썼는데 채찍은 알죠? 채찍이 어디 있다고 나와요? 왼손에 있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허생원과 동의가 부자 관계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아둑신이는 밑에 44번 나오죠. 어둠의 귀신을 뜻하는 방언. 눈이 어두워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의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걸음도 헷갈고 가볍고 방울소리가 밤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이런 말 나오죠. 결국 허생원과 동의가 부자관계임을 암시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참 잘 쓴 작품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언급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되게 이 이야기가 되게 서정적인 경지로 1936년에 이렇게 잘 썼어요. 요즘도 여러분 소설 쓰라고 할 때 이게 단편이지만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 읽는 것도 힘들잖아. 더군다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공부해보면 뭡니까? 김만중 이런 사람 다 한문으로 써놨어요. 김시습, 금옷이나 만복사 저폭 이런 게 다 우리말이 아니라니까. 다 한문으로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한문으로 써놓은 거 읽는 것도 힘들잖아. 그렇지 않나요? 한문이 뭐예요? 한문으로 쓴 거 번역한 것도 잘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막 한문으로 잘 썼다는 게. 자, 그래서 이제 147쪽에 이제 보시면 아까 동반자 작가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달 밝은 밤의 사랑 이야기다. 나오죠? 147쪽에 1번. 달 밝은 밤에 사랑 이야기 써놨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읽어보시고 이런 거 이제 공부할 때는 큰 것만 보는 거예요. 세부적인 거 봐도 되는데 그 다음에 148쪽에 2번 뭐라고 나왔어? 2번. 인간과 자연의 교유. 인간과 자연의 교유라고 나오죠. 여기 2번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잘 교유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3번은 149쪽에 동반자 작가에서 서정소설 작가로라고 나오죠. 동반자 작가, 동반자 작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프에 동조는 했지만 카프에 가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동반자 작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서정소설 작가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작품은 서정소설이에요. 소설로 본다면 서정소설. 이 작품은 서정소설이라고 써. 자, 이 작품은 서정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뭡니까? 서사성 플러스 서정성. 서사성 플러스 서정성.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작품은 결국 서사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소설은 서사성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소설적인 요소고, 이 서정성은 어떤 요소겠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네? 시적인 요소죠, 시적인 요소. 자, 메밀꽃 필 무렵이 무슨 경지라고 했어요? 아까 무슨 경지?
금방 이야기한 시적 수필의 경지라고 했잖아요. 시적 수필의 경지. 그러니까 이 작품이 시적 수필의 경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막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거기다 쓴대요. 150쪽 제일 마지막에다가 군더더기 없는 치밀하고 완결성 높은 구성. 군더더기 없는 치밀하고 완결성 높은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군더더기 없는 치밀하고 완결성 높은 구성.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다면 자, 그 밑에다 쓰세요. 비유나 상징의 적극적 활용. 비유나 상징의 적극적 활용이라고 쓸 수 있어요. 비유나 상징. 그러니까 무슨 비유? 아까 사랑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뭐 달이 뭐 젖었다 뭐 이렇게 나왔죠. 비유란 말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 나귀를 허생원에 비유했다고 했잖아요. 다 비유나 상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